저는 좀 현실성 있는 걸 준비했어요. 네. 말은 그나마 이제 다른 세 분 중에서 말이 제일 그냥 가능성은 있었는데 저는 일단 유지비가 조금 덜 들고요. 이거 이미 청취자분들 제목 봤어요. 네.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거라서. 꿈과 희망? 꿈과 네, 희망. 너무 좋지 않나요? 출퇴근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미 제목을 봤으니까 맞다. 그 생각 못했네. 네네. 순서는 기구란 뭔가. 기구? 기구. 저 기구잖아요. 기구가 뭐야? 아, 기구. 네. 제목이 기구잖아. 운동기구? 나는 기구. 제목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기구편입니다. 기구편. 에어로스탯. 예. 네. 경항공기라고 부르는데. 경항공기. 네. 그게 번역한 게 이제 기구라고 하는 거는 그 바구니 달린 그게 기구고, 네. 그 비행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엔진이 달려 있는 거는. 아, 비행선. 나 뭔지 네. 알겠어. 그걸 예전에 우리 분양할 때 비행선이 위에 네네. 기억나세요? 90년대에는 분양할 때 기구가 나 뭔지 알아. 그치 알죠? 하늘에 떠 있었어요. 그건 기구가 아니라 경비행기지. 풍선 비행기. 그냥 풍선이 띄어져 있었죠. 풍선이었죠. 풍선. 그냥 있었어요. 동그란 풍선도 있었고 네네. 그 비행선 모양도 풍선에 있었어요. 매달려서 그 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근데 기구는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바구니. 관광상품처럼 타고 다니는 거 말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개념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뭔지를 먼저 말씀을 아니, 드리고 잠깐 그거 풍선 타고 출퇴근한다고? 그렇죠. 아니, 방송 접읍시다 빨리. 아니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엉망진창이구만 이거. 아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기사가 제일 나.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구의 역사를 우리가 좀 따져볼 거고요. 세 번째로 어떤 원리로 날 수 있는가? 기구의 원리. 우리 항상 좀 과학이 살짝 들어가죠. 네. 또 기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기구는 단점이 대체 뭔지. 그 말편이랑 비슷하죠. 말도 네.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드는 방법과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고요? 그럼요. 그래야죠. 그래요? 자체적으로. 직구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항공법에 걸릴 것 같은데. 속상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이 팟캐스트를 얻게 될 점은 첫 번째, 영화 제가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봤던 거예요. 아 애니메이션 네. 픽사 네, 픽사 애니메이션. 하시는 거죠? 재밌어요? 네,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잘 만들었어. 그 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그 영화 업 속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집에다가 풍선을 그렇죠. 수백 개를 매달아서 집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천 수만 개 네.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그 상상과 그 비용 계산을 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에다 단다고요? 이거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을 띄우는 건 돈을 너무 쓰는 사람은- 비싸요. 그래서 우리 몸 하나만 띄울 거예요. 근데 이제 몸만요? 업에 나왔던 그런 게 그냥 가능은 한가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게 즐겁잖아요. 네네. 네네. 두 번째로 샤를의 법칙과 부력의 원리를 알게 될 거고요. 뭐 그런 게 있겠죠. 네네네. 네. 알게 되겠지 뭐. 세 번째로 헬륨이라고 하는 독특한 물질의 성질을 몇 개 알아볼 거고 네 번째로 힌덴부르크 참사는 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네. 그 생각이 났어. 그 참사가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짧게 진짜 1분 동안 다뤄볼 거고. 그것 때문에 비행선이 사라졌잖아. 그쵸. 사실 그것 때문에 상업 비행선이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꿈을 쫓는 사람들 실제로 기구에 몸을 묶어서 뛰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갑파도기아 지방 저기 터키에서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그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이제 열기구 타잖아요. 그걸 우리가 열기구라고 하는구나. 네네. 그거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풍선에다가 헬륨 풍선에 몸을 묶어서 날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진짜? 그걸 찾아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는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첫 번째 기구가 뭐냐? 저는 이제 기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정확히 이제 번역을 하면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경항공기예요. 에어로스탯이라고 부르는. 에어로스탯? 그거를 번역했을 때 우리 말로는 이제 경항공기라고 이름을 붙인대요. 경항공기. 경비행기가 아닌 경항공기. 그 경항공기의 정의 자체가 가볍게 만들어서 공기보다 가벼운 애들을 집어넣어서 뜰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편의상 기구라고 그냥 부를게요. 저는 네.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도구고 거기 이제 추력이 있으면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면 그 이제 비행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행선. 그럼 기구의 역사로 가겠습니다. 예전에 깡 선생님이 화학의 역사 하셨었잖아요. 플로지스톤 이런 거 하면서 아, 예. 그거랑 조금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되게 중구난방식으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다 연결돼요. 좀 연결돼요 사실. 음. 좋더라고요. 1782년에 프랑스의 몽골피의 형제가 이제 빨랫감이 떠오르는 걸 봤어요. 연기를 가지고 이제 빨랫감? 빨래를 날리고 하는데 아래 뜨거운 연기는 항상 위로 뜨잖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생각했던 건데 항상 왜 그럼 연기는 위로 뜨지? 연기 안에 가벼운 게 있나 보다. 가벼운 물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몽골피의 형제가. 몽골피에 네. 그 발상이 너무 신기하네요. 그쵸. 단순하구만. 연기 안엔 뜨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실제로 크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걔가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떨어졌겠죠, 땅으로. 네. 농부들이 그거를 이제 파괴를 했어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작은 새 모양이 아니라 커다란 게 떠다니니까. 그래서 그때 파괴를 시켰고, 1783년 1년 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세련되게 가다듬은 다음에 베르사유 궁에서 당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앞에서 또 시연을 합니다. 오. 그 승객을 태우고. 아, 승객을 태우고. 그 승객은 양 오리 수탉이었습니다. 이야. 사실 그 루이 16세는 이제 사형수들을 좀 태워보자, 사람 태워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섭다. 역시 루이 16세였군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성공하게 됐을 경우에 하늘을 나는 최초의 인간을 네. 사형수를 만들 수 없다 해갖고 일단 그 동물 실험을 먼저 했고 그때 8분 동안 460m를 날고 위로 수직으로 460m 올라가고 3.2km로 움직였어요. 와, 엄청 엄청 많이 갔네요. 멀네. 460m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가 타본 기구는 헬륨 기구를 타봤는데 기구 타봤어요? 예,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정말 있었어요, 그거. 저도 꿈돌이 갔다 왔는데. 요즘은 이제 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요? 이전에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엑스포 당시 말고 2005년, 2006년 이때 있었어요. 그게 한 150m인가 올라가는데 죽음의 공포가 느껴집니다. 이 바구니 아래 아무것도 없이 내가 150m 위에 있다는 사실이 맞아. 비행기는 안 무서운데 기구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놀이기구만 타서 그 열기구 모양의 놀이기구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만 타도 막 벌벌 떨리는데. 롯데월드에 있는 아, 거. 롯데월드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건 460m를 날고 3.2km를 가서 착륙을 했어요. 무사히. 그 속에는 닭들이나 애들은 진짜 상하지 않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성 있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걸 출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빨리 들어봅시다. 그리고 84년에 1년 후에는 이제 승객을 태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단되게. 근데 재밌는 게 그 베르사유 궁 앞에서 그 시연을 했었던 1783년에 뭐가 있었냐면 샤를이 수소기체를 넣은 기구를 제작하고 시승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나온 그 샤를이 누구냐면 그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배우거든요. 그 진짜.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네네. 가물가물한. 그쵸, 가물가물하죠. PV는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 오? V와 T는 비례한다, 샤를의 법칙. 뭐 보일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거 배우는데 그 샤를이 수소라고 하는 게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걸 집어넣은 기구를 제작하고 시승까지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화학의 역사, 막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떠오르게 하고요. 두 번째로 그걸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쵸? 간단하네요. 쉽죠? 신족통처럼 명쾌하구만. 뜨게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뜨게 하는 방법은 기구 내부를 가벼운 물질로 채우면 됩니다. 커다란 주머니를, 풍선을 풍선.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통 안을 가벼운 물질로 채우면 뜹니다. 명쾌하구만. 두 번째로 그걸 움직이게 하면 돼요. 그럼 일단 움직이게 하는 게 쉬우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항공기는요, 날개가 달렸잖아요. 자기가 추력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때 그것 때문에 양력이 생겨나요. 날개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력의 일부를 양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뒤에서 엔진에서 불을 확 뿜어서 네. 앞으로 막 공기를 공기를 뿜어서. 네. 뚫고 나가는데 그 공기를 뚫는 순간 살짝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공기가 추력이 이래. 생겨나는 거예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네네. 뭐 베르누에 정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바등각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기구는 그냥 뜨는 거는 따로 한단 말이에요. 가벼운 놈이 알아서 뜨게 만들어. 그치.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살짝만 해주면 움직여져. 그래서 그렇네. 엔진을 달든가 부채질을 해도 심지어 움직입니다. 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진짜? 엔진을 다는 건 좀 오바니까 음. 일단 띄운 다음에 부채질을 해서 가십시오. 부채질해서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선풍기를 트셔도 되고요. 잘 이제 공기가 잘 맞으면 운에 맡기셔도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열기구를 띄운 다음에 로켓 엔진을 팍 쏘면 열기구가 팡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띄운 다음에는 이제 아주 적은 양의 그 힘이 있어도 그래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입으로 후 분다. 그거 가능하죠. 부채질이나 후나. 아 그래요? 미치겠다 하는 정말? 거 떠가지고. 아니면 운에 맡기셔도 돼요. 우리 모른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베르누이 이런 거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도 가는 건가요? 근데 그 전기 그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네. 발전기를 그러니까 막 발전기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부채질이 제일 좋아.
부채질이 제일 그러네. 낫다. 제일 낫다. 약간 근데 큰 수원에서 부채질. 강남까지 가는데 그 위치를 자기가 조작해서 가야 되잖아, 디테일하게. 그 부채질만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운을 같이 써야겠죠. 운이. 기도도 간절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부채질을 하시면 됩니다. 장난 아니야. 그럼 떠오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명쾌해요. 가벼운 물질로 채우면 되는데 가벼운 물질은 두 개가 있어요. 뜨겁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뜨거운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 열기구. 두 번째는 원래부터 가벼운 기체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음. 가볍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공기보다 가벼운. 그쵸. 음. 밀도 개념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밀도가 작은 걸 넣어야 돼요. 뜨거운 공기를 넣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열기구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럼요. 기구가 있고 그 아래에서 훅 하고 이제 번호가 이제 계속 가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샤를의 법칙에 의해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 V가 T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압력과 물질의 양이 일정할 때는 부피는 온도에 비례해요. 이거 너무 당연해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툭 하고 이제 튀어오르는 것처럼. 혹은 물을 지금 제 눈앞에 삼다수가 있는데 반 정도 마셨어요. 네. 여름에. 그다음에 이걸 냉장고에 넣으면 찌그러지는 거 경험하셨죠? 공기가 수축하니까. 그렇지. 네. 반 정도 먹은 다음에. 반 정도 먹은 다음에 집어넣으니까 꽉 채우면 빵빵해지고. 그렇죠. 빵빵해지죠. 혹은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놔두면 빵빵해지는 거 경험하잖아요. 뜨거우면 부피가 팽창해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당연한 게 샤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가열하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기구를 계속 가열을 해요. 아래에서. 그럼 팽팽하게 되겠죠, 일단. 네. 그 다음에 풍선이 더 이상 안 커져요. 그러니까 사실 열기구는 아래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렇지. 아래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다 뜨거운 바람을 계속 집어넣는 건데 풍선이 더 이상 안 커지게 되면 내부에 있는 공기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요. 더 이상 못 커지니까. 그럼 공기 일부가 빠져나갔으니까 내부의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렇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과학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같은 부피의 외부 공기 덩어리에 비해서 내부의 공기 덩어리가 가벼워져요. 조성은 똑같아요. 내부도 공기고 외부도 공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그 풍선 안에 특별히 다른 기체를 넣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똑같은 그냥 공기인데 가열만 한 상태죠. 가열했더니 밀도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같은 부피의 외부 공기 덩어리가 더 무거워. 내부보다. 무게를 이해했어요. 치면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이 경쟁해요. 무거운 애들이잖아요. 둘 다 질량이 있거든요. 네. 그럼 외부에 있는 애도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내부에 있는 애도 가벼워졌지만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아무튼 질량이 0은 아니니까 내려가려고 해요. 경쟁을 하겠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외부에 있는 애들. 그치. 무거운 애가 이겨요. 그럼 외부에 있는 애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 힘에 의해 내부에 있는 그 공기 덩어리는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거든요. 그렇겠지. 이게 부력입니다. 이게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과도 비슷한 똑같아요. 원리네요. 네, 똑같아요. 나는 생각이 밑에서 막 불을 떼우면 공기가 뜨거워가지고 네. 뜨거 하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완전 직관적이야. 뜨거우니까 그 불이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헤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공기도 내려가려고 하고 그러면 두 공기가 다 풍선 내부에 있는 공기나 외부에 있는 공기가 둘 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외부 공기가 더 무겁더라. 그러니까 걔가 이기는 거지. 그럼 걔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풍선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게 부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압, 고기압 이런 어떤 기압대가 형성되는 것도 비슷한 원리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 뜨거운 공기가 가볍고 그쵸. 단위 면적당 어떤 부피가 양이 훨씬 적죠. 그쵸. 양이 적으니까 차가운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자기들끼리 내려오죠. 이렇게 밀어내는 네. 하면서 어떤 흐름이 형성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뜨는 이유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가 이제 흘수선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 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잠겨 있는 부분의 물의 무게가 잠겨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랑 배의 무게가 같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 배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100m 정도가 잠겼다고 해볼게요. 조그만 배니까 100m는 너무 적나? 그래 모형 배니까 100m가 오케이. 잠겼어요. 그럼 걔가 100m가 잠겼다는 건 걔 때문에 물이 100m가 지금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그죠? 걔가 파고들었으니까 그 100m의 물이 다시 내려가려고 막 하겠죠. 무거우니까 원래 그거랑 배의 무게가 같으니까 거기서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닷물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물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뜬다는 거는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질량을 물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거죠. 우리의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물이랑 그렇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물이랑 우리랑 같아지는 시점에서 멈추는 거죠. 그게 이제 부력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벼운 기체 넣기에 헬륨이 나올 건데 헬륨 풍선을 버스에 묶었어요. 그러면 버스에서 헬륨 풍선이 위로 이제 떠 있겠죠. 그 상태에서 버스가 앞으로 무웅 하고 가속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풍선이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자, 사람이 잠깐만. 버스에 타고 있는데 버스가 급출발을 하면 사람은 뒤로 확 넘어지잖아요. 네. 풍선은 어디로 갈까요? 가만히 서 뒤로. 있으려고 하겠지?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공기 저항 버스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조퇴하고 조퇴하겠습니다. 풍선이 버스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있죠. 안에 매달려 그 있어요. 안에 아. 매달려 있다고. 안에 매달려 버스 있고. 내부에. 근데 버스가 갑자기 확 출발했어. 사람은 다 뒤로 넘어져요. 네. 풍선은 어디로 갈까? 앞으로 가지. 왜? 다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네. 이거 이해가세요? 공기가 네. 함께 다 움직여져요. 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버스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덩어리들이 공기를 비롯해 사람, 공기, 풍선 내부에 있는 수소 기, 그 헬륨 기체 모든 애들이 전부 다 관성에 의해서 뒤로 가려고 할 거예요. 모두가. 네. 근데 공기랑 헬륨이랑 둘 다 뒤로 가려고 경쟁을 할 거라고. 이해했어. 그죠? 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 이 부력 공기가. 원리가 이게 심오하네요. 사실 재밌어요, 이게. 아. 공기가 이겨요. 공기가 더 무겁거든, 헬륨보다. 그러니까 공기가 뒤로 가니까 헬륨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버스가 확 가면서 가속도가 생기면서 다른 애들은 예.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버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뒤로 가는 게 사람도 뒤로 가려고 하고 공기도 뒤로 가려고 하고 헬륨도 뒤로 가려고 해요. 무거운 순서로 이겨요. 사람이 이기니까 사람이 먼저 가고. 뒤로 가고 공기들이랑 이제 헬륨이랑 대결을 하는 거예요. 질량이 더 큰 놈이 뒤로 가요. 무거운 놈이 이겨요. 원래 이제 무거운 사람이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4명 중에 제일 우월한데. 그래서 우월하다. 헬륨 풍선은 앞으로 튀어나가요. 오히려 재밌게도. 딴 놈한테 밀려서. 그렇죠. 딴 놈이 이기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인문계로서 굉장히 또 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공기를 넣어서 떠오르는 방법이 있고 음. 두 번째는 이제 또 상업적으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가벼운 기체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수소 기체를 채우든가 헬륨을 채우든가 헬륨 말고도 사실 많거든요. 뭐 수소 헬륨 말고도 암모니아, 메탄, 일산화탄소 막 이런 걸 넣어도 되는데 산소가 원래 무겁지. 산소는 조금 공기가 무거워요. 무겁지. 예, 산소는 32 분자량이 공기가 평균 분자량이 한 29 정도 되거든요. 질소는 28 정도. 그러니까 산소는 무거워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는 17, 메탄은 16, 일산화탄소가 얼마더라? 16 플러스 10인데 그 정도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일산화탄소 말고 그 석탄가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소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뜨긴 떠요. 근데 얘네들은 문제는 냄새가 나고 암모니아 냄새 나죠. 그렇네. 암모니아 유독하죠. 폭파 빵. 그죠. 메탄은 폭발하죠. 네. 그리고 메탄은 지구 온난화 유발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소의 트름 얘기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빼고 그나마 좀 효율 좋은 수소와 헬륨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를 채워도 되고 헬륨을 채워도 되더라. 네. 수소를 채워 넣는 거. 수소는 밀도가 공기의 14분의 1밖에 안 돼요. 즉 1세제곱미터 1m, 1m, 1m짜리 상자가 있어요. 그거에 공기가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꽤 무거워요. 1.3kg나 돼요. 오 진짜? 그래요? 공기 무겁구나. 공기가 꽤 무거워요. 아, 그럼 우리 머리 위에 지금 공기 무게가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무거워요. 수소는 얼마냐면 0.09, 90g밖에 안 돼. 엄청 가볍죠. 네. 14분의 1밖에 안 돼요. 헬륨은 밀도가 공기의 7분의 1. 수소보단 2배 무거워요. 수소는 많이 가볍군요. 네, 14분의 1, 헬륨은 7분의 1. 음. 그러면 재밌잖아요. 수소에 비해서 헬륨이 2배잖아요, 밀도가. 그럼 수소가 효율적이냐, 헬륨이 효율적이냐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헬륨이 수소보다 훨씬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요. 2배나 2배나 무거우니까. 되니까. 재밌는 건 부력의 크기 차이는 8%밖에 안 나요. 왜? 그건 또 왜 그러냐? 이것도 재밌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부력은 공기의 밀도와의 차이가 중요해요. 공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얘네 둘이 2배가 차이 나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비유를 들자면 찌그러지는구나 애들이. 차이는 얼마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깡 선생님은 100원이 있고 덕실이는 200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 사장님은 10,000원이 있어요. 오. 깡 선생님에 비해서 덕실이가 돈이 2배 많잖아요. 네.
근데 채 사장과의 차이는 9,800원, 9,900원이니까 그냥 터진 게 지금 똑같은 거야 그냥. 이해했어요. 그래서 수소를 넣거나 헬륨을 넣거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시면 떠요. 어쨌든 쉽다. 그걸 넣으면 뜬다. 뜬다. 너무 쉽네. 됐습니다.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러네. 이제 탱크에서 이제 그걸 넣은 캔에서 이제 쭉 집어넣으면 되겠죠. 수소나 헬륨 같은 걸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굳이 가열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걔네들은 그냥 떠 있어요. 이거 너무나 큰 장점이에요. 가열하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가열하면? 네. 걔네들 왜 가열해? 가열하면 안 되지. 가볍게 만드는 방법인데 걔네는 내추럴하게 원래 가벼우니까 넣으면 그치? 뜨는 거야. 네. 그런데 공기는 무게가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열을 해서 가볍게 만드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장단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가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게요. 크게 풍선형 기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기구 형태. 두 번째는 이제 비행선형이 있어요. 아, 네. 근데 비행선형은 좀 여기서 제외를 할 거예요. 그냥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비행선은 그 추진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엔진을 달면 이제 비행선이 되는 건데. 럭비공처럼 생긴 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럭비공처럼. 그거 밑에다가 곤돌라가 있죠. 태울 수 네. 있는 거. 그리고 그거 요즘에 다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걔는 너무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그냥 뜨잖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러면 추진만 살짝만 해주면 가는 거야. 좀 느리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행선형을 만들 능력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출퇴근할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풍선형만. 풍사장. 출퇴근 특집이니까. 출퇴근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풍선형도 두 가지가 있죠. 열기구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가벼운 기체를 넣은 가스기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풍선형은 그냥 바람 따라 날아가요. 싫으면 이제 부채질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바구니를 달아놓고 1km 상공 막 이렇게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나게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면 되지. 한 20, 30m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양팔을 이용해서 부채질을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 바람을 이겨내려면. 건물 사이 갈 때 장난 아니겠다. 진짜 다이나믹하겠다. 건물 사이. 코피 나겠어 일하기 전에. 1km는 너무 높고 한 100m만 올라가도. 아, 그래요? 자, 열기구의 장점은요. 이착륙이 쉽습니다. 가열하면 이륙하고요. 아, 맞다. 천천히 식히면 천천히 스무스하게 착륙이 돼요. 그죠? 조절할 수 있어요. 단점은 그러니까 연료가 필요해요. 가열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연비가 안 좋다는 거죠. 그렇네. 열로 바꿔야 되니까. 그치. 계속 태워가지고 걔를 뜨겁게 만들어야 되고 가만히 놔두면 식잖아요. 네. 계속 가열을 해줘야 돼요. 떠 있으려면. 연비가 좀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엔진은 없습니다. 열기구는. 그러니까 바람 따라 날아가죠. 그러니까 부채질하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구만. 네. 가스기구는 장점은 유지비가 적어요. 적다고요? 네, 가스 그치, 채워놓으면 되잖아. 그치, 채워놓으면 뜨니까. 네, 연료가 필요 없죠. 영구적이네. 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때. 왜? 네, 부채질하는 거. 그렇구나. 부채질은 열기구도 해야 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떠 있으니까 유지비가 적은데 착륙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면 가스를 약간 빼면 돼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떠 있으니까 네. 그거 탈 때는 뭐 이렇게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좋은 방법인데? 영구적으로 쓰시잖아. 그러네. 사다리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렇죠. 내려갔다가 거기까지 제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로 유지비가 적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착륙할 땐 가스를 약간 빼요. 실제로 뭐 힌덴부르크나 이런 것들도 제플린형 이런 비행선도 약간 가스를 빼갖고 착륙을 시키고 다시 떠오를 땐 약간 가스를 넣고 이런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보통 이제 보시면 기구에 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맞아. 그럼 왜 그런 거냐면 비상시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스기구는 단점이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요. 그래요? 헬륨이나 수소를 채워야 되니까. 사야지 그게 비싸고 특히 헬륨은 되게 비싸요. 이제 헬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좀 안 썼으면 좋겠어. 헬륨은 지구를 위해서. 아, 그래요? 왜? 그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지구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닌데 헬륨은 정말로 한번 쓰면 끝이에요. 날아가면 끝이야. 우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우주로 날아가고? 네. 좋다. 헬륨이 우주로 날아가요. 그거 타고 흑기사위성 잡으러 가도 됩니까? 그 정도로 올라가려면 초고도까지 올라가는 기구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헬륨이 만약에 우주로 날아가면 네. 우리 헬륨을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재밌어. 헬륨에 대한 게. 아, 그래요? 네. 자, 아무튼 헬륨은 넘사벽으로 비쌉니다. 근데 이제 기체가 새 나가서 많이 쭈글쭈글해져요. 가스기구는요.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자가 작거든요. 분자 자체가. 그러니까 풍선 같은 거 사이로 뚫고 나가요, 걔네들이. 아, 그 정도야. 그래서 막 그 이벤트 파티할 때 쓰는 헬륨 풍선 있잖아요. 24시간 놔두면 그냥 쭈글쭈글해지면서 떨어져요. 맞아.
나는 그게 조금 바람이 빠지는 건 줄 알았더니. 그 바람이 빠져요. 근데 이제 그게 구멍이 나서가 아니라. 네, 풍선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쭈글쭈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데 아직 그 도착하지 않았는데 막 고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위험하잖아요. 그때 빨리 헬륨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추를 그때 막 떨어뜨려가지고 추락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무겁게 해놔요. 기구들이. 그래서 추가 주렁주렁 있고. 나는 그 추를 가지고 같이 점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야, 이거 위험하잖아. 착륙하기 밑에 전에. 사람 맞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추를 떨어뜨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추를 많이 평소에 넣어놔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줄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은근히 연비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런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구의 단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없어요. 몇 개 없고. 좋아 보인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지 않나요? 첫 번째, 기구의 단점. 수소부터 하겠습니다. 수소와 헬륨 기구의 단점을 이야기할 거고, 그 열기구는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불을 떼야 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연료가 비효율적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수소의 단점. 너무나 가연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거의 폭발 수준으로 산소랑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소는 산소가 있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그 연소를 해서 폭발이 일어나요. 네. 근데 산소가 없으면 안 타요. 당연한 거지만. 뭐 다이나마이트, 뭐 화약 이런 거는 산소를 자체 공급하면서 폭발을 하는데 수소는 잘 탈 뿐이지 산소가 없으면 안 타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스템적으로 잘 그거를 산소와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만 할 수 있으면 나름 안전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정전기 방지 잘 하고 잘 다루게 되면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긴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만약에 공중에서 폭파하면 네. 밑에는 물이 떨어지나? 물이 떨어질 정도 아니고 수증기가 발생을 하죠. 수증기가. 그래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는 젖긴 하겠죠. 그렇군요. 그 사실 마시험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수소를 연소시키잖아요. 맞다. 물을 얻으려고. 네, 근데 처음에 수증기가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가 가득 차고 이제 촉촉해지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마시험에서도. 그리고 이제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가 너무 작아서 풍선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행선을 보면 알루미늄 같은 걸로 코팅을 해요. 빠져나가지 말라고. 금속 코팅을. 그리고 정전기도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금속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김에 수소 비행선의 최후였던 힌덴부르크 참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37년에 있었는데 운용 2년 차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설적으로 2년 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독일 내에도 다른 비행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수소 비행선들이 했는데 사고가 안 났었어요. 근데 이 참사가 너무 컸어요. 미국 뉴저지주의 해군 비행장에 착륙을 하다가 힌덴부르크호가 독일 비행선인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97명 중에 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사보타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지금은 이제 노동 태업 같은 고의로 태업하는 걸 사보타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태업. 네. 근데 당시에는 좀 이제 전쟁 직전에 약간 그런 국제 정세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 점령 지역 뒤에서 이제 파괴 공작하는 걸 사보타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치의 어떤 선동에 이용이 됐어요. 실제로 힌덴부르크호가. 그래서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고의로 테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전경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기가 내부에 튀었다 하더라도 내부에는 그 수소밖에 없기 때문에 폭발이 안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 네. 산소랑 접촉을 해야 사고가 나는데 그거 아니면 뭐 혹시 엔진 이상설이냐 어디가 걸려가지고 이제 수소가 찢어지면서 새고 있다가 불이 붙은 거, 정전기에서 불이 붙은 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고 원인이 수소를 썼기 때문만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너무 비주얼이 장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상업 비행선은 수소 비행선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레저용은 가능해요. 레저용은 그냥 그 사람이 타는 거 말고 날려 보내는 거. 수소 풍선을 만들어서 날려 보내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뒷이야기가 있는데 독일 비행선이거든요. 네. 근데 독일 설계자들은 당연히 헬륨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헬륨이 미국의 광산에서 소량만 생산이 되거든요. 그때. 네, 헬륨이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광산에서 조금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비싸고 해외 반출이 금지됐었어요. 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군사 목적으로 비행선 만들까봐. 실제로 군사 목적으로 비행선을 만들어서 뭐 런던 폭격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다가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수소 봉선 이런 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선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었지. 그치. 효율적이고 예. 싸고. 그 비행기 기술보다 그렇지.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군사 목적의 어떤 비행선을 만들까봐 해외 반출이 금지돼서 결국엔 못 쓴 거죠. 미국이 안 팔아서. 그래서 이제 수소를 썼는데 위험하긴 하지만 잘 다루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당시 독일 내 수소 비행선이 이미 많았어요. 그래서 썼는데 되게 장난감 같지 않나요? 그 수소 비행선을 쓴다는 게. 근데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굉장히 크고 1936년에 프랑크푸르트부터 뉴저지까지 네.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얘가. 왕복을. 이게 크기 자체가 뭐 200m가 넘지 않나요? 엄청 크죠. 200m? 예. 97명을 태우고 이륙을 해야 되니까 기체가 많이 필요하죠. 길쭉한 웬만한 생겼네. 전함 정도 크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요? 은색으로 포장지도 아주 예쁘죠. 그렇죠. 코팅을 해야 되죠. 코팅도. 그 새 나가니까. 예. 근데 이제 뉴저지까지 프랑크푸르트 그 대서양을 연간 17번을 왕복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빨라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편도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시간? 시속? 편도로 시간이. 편도로? 대서양 건너는데. 이틀? 2, 3일? 에이, 몇 달은 걸리지 않나? 배는 배가 배도 몇 달까지는 안 어, 걸릴 그치. 텐데. 이게 저도 놀랐어요. 20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오. 빠르네. 생각보다 효율적이야, 이게. 굉장히 빠른데? 비행선이. 너무 느린데? 20시간이나? 아, 그렇군요. 어느 세월에 죄송합니다. 출근합니까? 걸어가면 돼.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벤츠사에서 만든 엔진 같은 거 실려있고 했는데, 오. 그런데 아무튼 20시간에 횡단했대요. 저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구나 비행선의 분위기는 천천히 맞아요. 그냥 유유자적하게 천천히 가는 가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가지고 20시간 정도 횡단했고요. 편도 운임까지 봤더니 환산을 하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편도 운임이. 근데 그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사실. 요즘은 얼마나 나오나. 근데 요즘도 1등석이 딱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아, 요즘도 있어요, 이게? 비행선 아니고 비행기. 아, 비행기. 비행기의 아, 1등, 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가 음. 한 그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편도요? 해보니까. 편도가? 네, 편도가. 비싸도. 그 퍼스트니까. 네. 실제로는 굉장히 호화롭게 만들었고 심지어 뭐 그랜드 피아노도 넣었다가 나중에 뺐대 이제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비싼 거였죠. 그 안락했을 것 같아. 그렇지. 동동동동 잘 떠가고. 그러니까 독일 금수저 분들께서 맞아요. 모여서- 네. 예. 1등석을 타는 거니까 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수소의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나면 끝장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상업 비행선은 안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그 음모론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죠? 사실. 근데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까 말한 그 엔진 이상 정전기 말고도 사보타주도 있을 거고 네. 스스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음모들은 있죠. 타이타닉이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만들 때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출퇴근하실 때는 이제 수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 예. 예. 수소는 그래서 피하겠습니다. 수소는 네. 제외했습니다. 예, 헬륨으로. 헬륨으로. 헬륨은 안 터져? 안 터지죠.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요? 헬륨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비싸잖아요. 네, 좀 네. 비싸요. 근데 그거보다 일단 분자가 작아서 빠져나가는 게 문제예요. 아, 계속 리필해야 되는 네, 거예요? 수소랑 똑같아요. 비싼 거는 초기 투자 비용이에요. 네. 근데 네. 뭐 한 번 정도는 넣을 수 있어. 비싸다고 해도 말보단 싸거든요. 그런데 유지비도 많이 드는구나. 그치, 비싼데.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단점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비싼데 우주에선 되게 사실 헬륨이 흔하거든요. 우주에 제일 흔한 게 수소고 그다음에 헬륨이에요. 맞다. 태양에서도 계속 헬륨으로 융합하고 만들고 있는 있지. 거잖아. 수소를 헬륨으로 만들고 있죠. 근데 우주에선 흔한데 지구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헬륨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지구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지구 탈출 속도보다 빠르다기보다는 어떤 기체의 속도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빠른 기체도 있고 느린 기체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지구 탈출 속도보다 빠른 A의 비율이 10%가 넘어가면 지구에서 사라질 거라고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성에서. 근데 헬륨이 빠른 놈도 있고 느린 놈도 있는데 너무 가볍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지구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헬륨은 원래 없어요. 아, 거의 없는. 네, 원소다. 없어요. 음. 그래서 처음 발견하고 이름이 헬륨이 붙은 것도 처음 발견했을 때 태양의 스펙트럼을 보다 보니까 지구에 없는 원소가 태양에 있는 거예요. 헬리오스에서. 그렇죠. 헬리오스에서 이름을 그래서 헬륨이라 붙였어요. 뭐 좀 중력이 큰 목성이나 토성 같은 별에만 있어요. 붙어 네, 있겠네요. 거긴 헬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차갑기 때문에 헬륨이 느려져서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렇군요. 그래서 헬리오스에서 이제 헬륨이나 이런 붙였는데 그럼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있는 거냐? 지금 있는 헬륨은 어디 있냐면 땅속 천연가스에 같이 있어요. 천연가스에는 어떻게 들어있어? 이게 재밌습니다.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게 될 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크래커를 딱 쪼개면, 참 크래커를 쪼개면 조각들이 같이 튀어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조각이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알파 붕괴를 하게 되거든요. 네. 알파 붕괴를 하게 되면 알파선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헬륨 원자 핵이에요. 즉 우라늄 같은 큰 원자가 쪼개지면서 뭐 나중에는 납까지 가게 되는데 납이 되는 과정에서 조각들이 튀어나가요. 그 조각이 헬륨이에요. 헬륨 조각이 튀어나와요. 진짜 귀하구나.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 지구 내부에 있는 수많다고 해도 적겠죠. 그 방사성 원소가 알파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극소량의 수소들이, 그러니까 헬륨들이 천연가스층에 같이 포집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 아래에. 그 배 가스 차듯이. 네, 가스 차듯이. 지구의 그 표면 밑에 네. 얘네들이 모여 있는 거군요. 그게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모여 있는 것들을 지금은 포집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빼내서. 그러니까 석유보다 훨씬 귀해. 석유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뭐 셰일가스 요즘 지금 셰일 맞아. 오일 그거 개발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유채꽃 기름 같은 것도 잘 해갖고 옥수수 기름 잘 짜면 그것도 디젤 엔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헬륨은 일단 우리가 뭐 이제 포집을 했어. 그래서 이제 풍선을 해서 여자친구한테 와 이벤트를 해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로 날려 보내잖아요. 그럼 그냥 뻥 터지면서 헬륨이 나오면 우주로 날아가면 끝이에요. 그만큼을 다시 모으려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제한된 자원이라서 아까 제가 쓰지 말자고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정말로 이건 비가역적이라서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걸 포집한 겁니다. 재생이 불가능하고 다 쓰면 끝입니다. 공기 중에 풀어버리면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헬륨이 우리가 이제 이벤트 하는데도 사용을 하지만 다른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공장에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쓰기 위해서 조금 이벤트는 좀 자제한다든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난 안 쓸래. 수소 풍선을 이용해라. 그거는 풍선. 터질 수 있잖아요. 수소 풍선을 쓰다가. 근데 이거 거기 풍선 안에 들어가는 건 조금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거기다 이제 억지로 불을 붙이면 이렇게 확 하고 타는 거, 뻥 하고 잠깐 불 붙는 걸 볼 수는 있는데 그 실험도 할 수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다이나믹한 걸 잠깐 좋아할 이거 수 있으니까. 해본 거 같은데? 예전에 수소 풍선을 만들고 진짜? 신문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늘어뜨린 다음에 아래다 살짝 불 붙여가지고 그때 막 불꽃놀이 환장하고 좋아할 때니까 날다가 팡 하고 터지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교장실에 그 폭탄 던질 때. 그치, 그때.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 봐야 양이 안 하고 많으니까. 끝나지. 그럼. 그리고 불꽃도 파란 불꽃 잘 안 보이게 퍽 하고 그래요? 그냥 없어져요. 그런 거 하면 이제 밤에 오줌 싸는 거죠? 그렇죠. 예. 몇 그렇군요. 번. 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빨래 취미를. 다 연결돼. 다 연결돼 있군요. 그리고 헬륨을 가지고 이제 이것도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목소리 높아지는 거 아시죠? 네네. 헬륨 이상하게 이렇게 헬륨 변조되는 가스 거. 들이마신 마시면-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목소리가 도날드처럼 안녕하세요. 이덕씨입니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똑같은데? 저 저런다. 그거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독수리가 재능이 있었어.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헬륨 갖고 잘못 넣으면 저산소증은 죽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출퇴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저는 되게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그것도 이제 최 사장이 이걸 하라고 시켜서 이걸 한 건데 네. 뭐야? 그러니까 왜 중구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냐 누가 그럴까봐. 아니요. 아닌데? 그 헬륨 가지고 놀 때 주의할 사항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죽은 사례도 있고 저도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산소 농도를 보질 않아요.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봐요. 살아가면서 항상 산소가 부족한 상황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었거든요. 호흡을 못하면. 그럼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네. 숨을 많이 쉬어야겠다. 갑바해야겠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불편한 느낌을 가져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근데 제가 헬륨을 갖고 놀 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애기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헬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하면 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하려고 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호흡은 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내쉬기는 해요. 계속. 그러니까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 높아져요. 네. 근데 들어와야 되는 산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헬륨이 들어가서. 헬륨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올 수 호흡곤란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있구나. 저도 앉아서 계속 그 짓을 하다가 일어났는데 그대로 뒤로 쓰러졌어요. 반기절하듯이. 아이고. 몰랐던 거지. 앉아있으니까 어지러운 것도 못 느꼈다가 이제 그만 놀아야지 하고 딱 일어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뒤로 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머리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기형적이야.
그게 이제 저는 장난처럼 얘기하고 이제 전 경험이거든요. 어떻게 느꼈냐면 한 번도 호흡이 가쁘다 막 숨 안 쉬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오랫동안 했던 상황인 거죠. 몇 번. 몇 번에 한 3-4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네 번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4-5번을 했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불쾌함이 전혀 없었죠. 그 불편함,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도 뇌로 가는 혈액에서의 산소량이 줄어든 거죠. 위험하네. 그래서 균형 못 잡죠. 근데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애들은 더 모르고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한번 장난을 친 다음에는 꼭 한두 번 정도 3-4번 이상 이렇게 호흡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면서 산소를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이 팁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백미로 넘어가서 마지막입니다. 만드는 방법과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어제 이걸 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대한민국 평균 남자의 몸무게인 70km, 70kg. 70km. 저보다 조금 가벼운데 70kg 정도의 남자를 공중에 띄우는 거로 제가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 이벤트 풍선으로 파는 것들은 이제 30cm짜리 풍선이 있더라고요. 네. 지름이 30cm 정도가 되면 그 반지름이 15cm 계산을 해봤더니 양력이 하나당 그 안에 헬륨을 채웠을 때 17g이 생겨요. 그냥 풍선은 안 되나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건 풍선 양이 늘어나겠죠. 아니지, 그냥 풍선은 안 되지. 그냥 풍선은 가라앉잖아. 헬륨 채우면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헬륨을 안 채우고 그냥 내 입으로 분 풍선은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으니까 가라앉겠지. 그 사실 이산화탄소가 없는 그냥 공기를 채웠다고 해도 가라앉죠. 그 풍선의 무게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뜨뜻하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17g 정도의 양력이 생기거든요. 하나당. 그래서 이제 풍선 질량이 3g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지마켓과 옥션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그 판매자의 설명을 보고 풍선 무게까지 네 했더니 꼼꼼하다. 하나당 14g을 들어 올려요. 그럼 70kg인 남자를 들어 올리려면 5,000개의 풍선이면 충분합니다. 적당하네. 5,000개? 생각보다. 그렇죠. 5,000개면. 그리고 생각보다 5,000개를 어떻게 다뤄. 이벤트용 풍선 같은 경우에는 30cm가 아니라 1m짜리도 있어요. 좀 커다란 진짜 그래요? 그런 풍선 같은 경우에는 더 적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30cm짜리 풍선이 부피가 굉장히 커요, 사실. 부피로 따지자면 15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이제 하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올리는 거죠. 5,000개 사시면 됩니다. 일단 구매를 하시고. 그래서 그 5,000개의 풍선을 내 몸에 묶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라가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옵니다. 실 때문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네네. 일단 옥션에서 파는 가스통을 봤더니 가스통을 봤어요. 옥션에 팔아요. 그 30cm짜리 풍선을 50개를 만들 수 있는 헬륨 풍선 가스통이 5만 원입니다. 비싸네. 네. 5,000개를 만들려면 헬륨 풍선 가스값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이. 말이 낫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초기 투자 비용이고 일단 뜨니까 그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유지비가 거의 안 드는 거죠. 부채질 하면 되니까. 하지만 풍선에서부터 빠져나간다는 거. 그럼 알루미늄 풍선을 사면 되는데 이제 풍선 값이 올라가죠, 그럼. 아무튼. 그런데 이제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일회용 풍선 가스통 말고 47리터짜리 어떤 공업용 가스통이 있어요. 예. 그거는 가스 탱크가 23만 원이고 충전하는 게 1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 8개면 있으면 되거든요. 네. 계산해봤더니 100만 원 안쪽에 띄울 수 있습니다. 70kg의 남자를 띄우는 게 100만 원 안쪽이에요. 근데 그 탱크가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한 160cm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물론 매일매일 헬륨이 빠져나가니까 보충하는 비용이 추가될 거고 아니면 풍선 비싼 걸 사면 되는데 풍선 값은 하나당 100원으로 계산했을 때 50만 원이면 되고요. 풍선값. 근데 실값은 알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에어백처럼 감싸는 게 아니고 업처럼 감싸야죠. 끈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등반용 하네스가 있어요. 그 약간 팬티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이제 풍선을 잘 5,000개를 매달면 뜰 수 있게 됩니다. 패러글라이딩 할 때 그런 것처럼 착용하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이제 풍선 5,000개를 하게 되면 풍선을 매달고 사람 한 명이 둥둥 떠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필요하죠. 누가 이걸 듣고 따라할까봐 걱정입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준비한 건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 업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업에서 그 집이 떠오를 때 그 성형색색의 어떤 그 아름다운 풍선들과 그 떠오르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저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업이 실제로 가능한지랑 혹은 헬륨 풍선 그리고 하우메니 뭐 헬륨 벌론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사람들이 계산도 해보고 그 실험한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일부러 업에 나오는 모형으로 만드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모형 집을 띄우는 영상도 나오고 그게 아니라 제가 한 거랑 비슷하게 사람을 태워가지고 뜨는 영상도 나와요. 아,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자유롭게 날진 않고 끈을 묶어놓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마음 풀면 딱 놓으면 죽는 거지 이제. 저 우주로 가서 흑기사위성을 만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면 얼른 하나씩 터트리면 되지. 업에서도 터트리잖아. 그 업의 그 주인공이셨던 그 할아버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 풍선을 네. 불어주는 장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거 장사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그런 게 네. 23만 원. 그렇군요. 아, 그거.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 되게 저처럼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냥 이런 꿈을 쫓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 되게 즐겁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재밌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수소 뭐 힌덴부르크 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륨은 굉장히 독특한 애인데 걔를 어떻게 포집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최 사장님이 시킨 대로 한번 기구를 준비해봤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네. 재밌네. 그 풍선을 메고 날아가는 방법은 약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열기구를 아예 사는 방법이 없나요? 비싼가? 사실 그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판매하는 데가 있겠지 뭐. 그거 아시죠? 중고나라에 파나? 사람 태우는 거 말고 네. 조그만 그 연료 집어 넣어갖고 그 종이로 만든 열기구 띄우는 거. 아, 네네. 옛날 관광지에서. 옛날 한때 그거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열기구를 조그맣게 만들어요. 정말 뭐 우리 머리만하게, 우리 머리보다 좀 크게 만들어서 아래다가 이제 고체 연료 살짝 넣고 불을 붙이면 이제 얘가 날아가거든요. 네. 종이로 한지로 만든 기구가. 그리고 그거를 뭐 어디 뭐 수련회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이제 소원 써갖고 날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불이 떨어지거나. 그치. 불이 붙은 채로 만약에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떨어지게 되면은 산불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걔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연료가 있는 동안은 날다가 연료가 다 떨어지면 다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치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니까 요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그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수거할 거 아니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정리해봐야지. 그래서 오늘은 출퇴근 특집. 그래서 4부까지 진행을 했는데 짧게 오늘 같이 들었던 얘기들 정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열기구 편은 정말 흥미롭게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교통체증이 없다. 예, 교통체증도 없고 열심히 부채질하면은 그 바람을 이겨낼 수도 있겠죠, 상공에. 그래서 가는데 대소변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봉지를 준비해야죠. 근데 그거를 말이야말로 지금 강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데. 도덕심을 잠깐 잊는다면 아.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나한테 피해는 발생하지 얼씨구나. 않으니까. 네가 그게 할 말이냐. 수원에서 강남역까지 타고 가면서 경부고속도로 위로 싼다. 그럼 이제 빈 줄 알겠지? 아. 설마 상대는 못. 근데 이제 안 좋은 놈들 그걸 그냥. 그 일을 보고 나면 그걸 싸?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기구가? 그렇군요. 추를 떨어뜨리는 효과. 수소가 빠져나가는 걸 좀 보충할 수 있겠구나. 그러네. 저도 재밌게 들었어요. 그 열기구라는 게 좀 뭔가 항상 아까 덕실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꿈과 희망 이거랑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동호회도 있고 하네요. 아, 검색해보니까, 네. 음. 동호회도 있고, 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태워요, 정말? 그 네. 동호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지? 현실성은 있지. 출퇴근이 문제인데. 네네. 네. 독실이 어땠습니까? 준비하면서 즐거웠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고, 계산해보면서도 즐거웠거든요. 사실 몇 개 정도 필요한지 하는 것도 즐거웠고, 사실 어젯밤에 옥션을 뒤지면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업 애니메이션을 너무 재밌게 봐갖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출퇴근 특집을 마쳤는데 출퇴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 생각해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2주년입니다. 네. 이 지긋지긋한 이놈들 2년 시대 봤는데 아직 어떤 걸 할지는 못 정했어요. 재밌는 걸 좀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2주년 특집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지대널 같은 한 주를 쉽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다음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2주년 특집 기대해 주세요.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쫓기